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2일 귀국합니다.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사당동 자택까지 이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귀국길부터 대선주자로서 친서민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이겠죠. 반 전 총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예상 시각은 오후 5시 30분. 지하철만 타고 사당역까지 간다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아무래도 퇴근길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두 사람의 귀빈과 수많은 취재진들이 한꺼번에 탈 만큼 여유로운 지하철 칸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타는 데 성공하더라도 어느 누구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는 있을까요? 서민들과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편하게 집에 오셔서 하룻밤 푹 쉬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쯤 지하철을 타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선 모습에 놀라실 겁니다. 다만 그때도 말은 거시지 말아주십시오. 일찍 나오느라 눈을 감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을 고단한 얼굴들에서 2017년 대한민국 서민들의 어려움을 겸허하게 엿봐주시기 바랍니다.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공장 홍보수석이시죠? 이알류의 시사인? 예, 김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랑 하시니까 어떠세요? 예. 좀 편하죠, 솔직히? 아, 예, 또 더 많이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고맙죠. 예,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 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윤선 장관이 출석해서 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 끈질기게 추궁을 하자 이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올해 초에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요. 이 지난해 국감 이후에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본 적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자기 책임은 아니었다. 아까 17번이라고 추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잽까지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스트레이트만 세느냐에 따라서 17번이다 뭐 19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짧게 그 부분 준비가 돼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위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위원님.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11월 조윤선 30일에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조윤선 이름이라는 것을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어제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던 목소리 난타전이었죠. 정말. 그런데 대한민국 현직 장관이 이렇게까지 청문회에서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예, 다음 뉴스. 예,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요. 이 특검팀은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다라는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을 보시면요. 김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8월 취임 이후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진술 정도가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싫어하셨다면서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예, 그 유진용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기춘 전 실장이 변호인 같은 영화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회사를 왜 제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양우석 감독, 변호인 감독분하고 친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도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사회 때 첫 일정이 뭐였냐면
이 영화는 대중 영화입니다. 네. 뭔가 색깔을 가지고 입혀서 보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걱정을 했어요. 1000만을 돌파할 무렵이 되니까 감독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네. 사실 근데 양우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사이트 웹툰 같은 거를 그 전에 만드는 작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정치적 성향이 딱히 어느 쪽에 있다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예. 제가 이건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변호인 영화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걱정을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다음은요. 예. 그 관련해서요. 또 블랙리스트 이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지금 특검이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뿐만이 아니라요. 김상률 교문수석까지 합쳐서 모두 4명입니다. 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이 피의자들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무렵 문체부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이 교문수석실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정무수석실, 문체부,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전해드렸던 또 조윤선 장관의 관여 여부가 드러나는 거고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 됐고 무능력하거나 뭐 아니면 몰랐다면 뭐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근데 김종덕 전 장관이나 김상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결국엔 차은택 씨 추천으로 해서 최순실과 인연을 맺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외삼촌이거나 그 사제지간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김기춘 전 실장이야 혹시라도 뭐 이런 어떤 좌파로 분리된 인사들 때문에 정권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어떤 본인의 확신 뭐 사상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순실은 왜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뭐 앞서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요. 본인의 이해관계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찍었었고 거기에 또 김기춘 실장의 공안식 사고방식들이 합쳐지면서 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원래 뭐 문화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으니까 블랙리스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예. 김기춘 실장은 이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건데 두 사람이 그게 맞아 떨어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쪽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쪽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참 희한한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셨네요. 예, 김 전 실장이 오늘 아침 나온 보도를 보면요. 심지어 이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이 빨갱이라고 지칭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이 지원금을 끊는 작업을 말살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했다라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험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런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사실. 근데 빨갱이 같은 거는 법원에서도 이런 표현 쓰지 말라. 이거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과 이해관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폄훼하는 일인데 국가의 최고의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써가면서 그걸 정책이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다음 뉴스나 듣죠. 예, 말살, 적군 뭐 다 이게 맥이 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곧이어서 계속 삼성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 관련해가지고는요, 이 SBS가 어제 최순실 씨가 경로하자 다 해드리겠다라면서 몸낮췄던 삼성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2015년 7월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합니다. 그 뒤에 최순실 씨는 이 정유라 씨 말을 사줄 것을 삼성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삼성은 2015년 11월에 이 7억 원 정도 들여서요, 명말을 구입해서 최 씨에게 건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최순실 씨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말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예, 뭐 말은 굉장히 명마였다라고 하는데요. 살바토르라고 하는 이 말 소유주를 최순실 씨로 해준 게 아니라 삼성으로 등록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 이름으로 말을 사서 말 주인은 삼성인데 그냥 빌려주는 그런 형식을 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경로했다라는 진술이 심지어 이제 특검에도 이렇게 진술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최순실 씨의 심기가 안 좋다라는 사실을 이 삼성이 보고받자 이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직접 오라고 최순실 씨가 요구를 하고요. 결국은 최순실 씨와 박상진 사장이 2015년 12월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뭐 인천의 호텔 등에서 직접 만나면서 이 상황들을 계속 점검했다라는 겁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뭐 영업이익만 9조를 남겼다라는 회사의 사장이 결국에는 말을 사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최순실에게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또 삼성이 피해자 입장에 서려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예, 삼성발 뉴스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발 뉴스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사실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거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뭔가 이걸 재밌어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또 신기한 현상이긴 하고 근데 이런 거는 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삼성이 설령 진짜로 그렇게 당해서 갑질에 당해서 말을 건네고 지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싫어서 줬다고 할지라도 받는 공무원은 여전히 억지로 받아냈더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정도는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은요. 예, 계속해서 삼성 관련된 보도인데요. 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작년에 이 대통령 독대 전부터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최 씨에 대한 지원을 직접 챙긴 정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독대 이틀 전인 7월 23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직접 소집해서 이 승마 관련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삼성 고위 관계자가 진술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나온 얘기랑 조금 배치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삼성이 계속해서 피해자 입장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뉴스가.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도 위증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전혀 자기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뭐 2015년 16년 초에나 예, 알게 됐을 예. 것 같다. 뭐 지원을 어떻게 됐는지는 아래에서 알아서 예. 결정한 것이지 내가 알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그 왜 한 7월쯤이 돼서야 그렇게까지 나서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유라 씨가 출산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정유라 씨가 또 승마 선수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알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7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나섰다면 이제 정유라 씨의 임신과 출산 계획에 맞춰서 산후조리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말을 탈 수 있게 배려를 했다라는 꼼꼼한 지원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안종범 전 수석 이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요, 이 압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이 삼성 건 완료 최 이렇게 쓰여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자 메시지는 안 전 수석이 받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송 시점도 굉장히 좀 집중이 되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보다 닷새 앞인 2015년 7월 20일 무렵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특검팀은요, 이 문자가 최순실 씨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도 그렇고 최라는 표현도 그렇고 만약에 최순실 씨가 보낸 거라면 지금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종범 수석의 공모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죠. 모른다. 아예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걸 부인하게 되면은 나는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직권남용을 할 수 있냐. 지금 공소장에는 다 공모관계로서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깰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또 그 다음은 어떤 거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낙선운동 지시했다라는 저희 시사인 보도인데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낙선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근거는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요. 이 시사인이 입수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요, 그 2016년 4월 13일 VIP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에 이 야당 법 발목 의원 홍종학, 김기식, 의원별 발언 활동 자료, 낙선운동 의원 공격 자료 정무수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예. 낙선운동을 해라, 떨어뜨려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선거법 정면으로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좀 정황들이 메모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이게 시사인 보도인데. 충격까지 받으셨습니까? 아니 홍보수석이 시사인에서 나오셨는데 뭐 하나 얘기해 줘봐요. 그 안수석 또 수첩 관련해서 또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는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는데 전체를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형사 사건 관련한 부분에.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들 입수해서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 본다고 좀 굉장히 바빴었는데요. 이게 총 이 400여 쪽 가까이 되는 분량입니다. 이 앞뒤로 내용을 써놨는데요. 400쪽 뭐 보려면 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글씨가 악필 혹은 뭐 흘려 쓴 부분들이 많아서요. 일일이 팩트들을 확인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황들을 체크하는 게 좀 바빠서요. 그러니까 바빠서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온라인이 릴리즈 될 때까지 말씀을 못 드렸던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그래도. 예.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요. 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20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가 있었던 날 네. 어떤 메모가 있었는지 좀 유심히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대통령의 지시 말씀을 쓴 안종범 수석이 첫 번째로 써놓은 1번 이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이라고 써놓고요. 네. 1번 승마협회, 2번 문화체육재단, 3번 창조센터 이렇게 적어놓는데요. 창조센터는 이 창조경제와 관련된 네.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본인이 계속 관심 가졌던 이 문화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그리고 창조경제보다도 승마협회가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전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면 정유라 씨 말 사주는 게 대한민국 창조 경제보다 1번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국정기조보다 앞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거를? 정유라 씨를 굉장히 아꼈다. 정유라 이렇게. 씨를 굉장히 아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정유라가 중요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3대 국정기조도 최순실 씨와 함께 설계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나온 겁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둔 2013년 2월 중순에 최순실 씨와 국정기조에 들어갈 표현을 논의하는데요. 이 굉장히 내용이 좀 자세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창조 문화로 할까, 문화 창조로 할까 이렇게 의견을 구하자 이 최순실 씨는 문화체육 융성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자 박 대통령이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라면서 그러면 역풍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 문화 융성이라는 표현으로 합의를 봤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이 3대 기조 중에 한 내용은요. 순전히 최순실 씨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서요. 실제로 2013년 2월 25일에 이 정부의 3대 국정기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창조 경제 어쩌고 했던 게 뭐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잖아요, 다들. 근데 창조 경제가 결국에는 최순실 씨 작품이었던 거죠. 함께 논의했고 사실상 최순실 씨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냈다. 이게 뭐 표현 정도가 아니라 문화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선 과정에서는 거론이 안 됐던 게 왜 갑자기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왔느냐라는 부분도 요즘 돌아보니까 궁금증을 낳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논의를 해서 나왔던 것으로 알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최순실 씨가 2013년 당시만 윤전추 전 행정관이요. 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최순실 씨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14년에 처음 알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관련된 반박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청문회 조사에서요. 장제원 의원이 밝힌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그거는 최순실 씨가 2013년에 당시 호텔 헬스클럽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행정관에게 이 전추 씨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이렇게 덕담을 건네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덕담이 아니죠. 사생활 침해지. 이게 가까운 분들한테 자꾸 결혼해라 이런 얘기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 같네. 근데 시가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한테나 하는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와 있다라고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또 편찬 기준을 반영을 해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요. 이 중고교 국정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검정교과서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혀서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라는 거고요. 이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기준을 검정교과서에 쓰겠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분 얘기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정교과서 관련해서 짤막한 인터뷰 가져볼까 합니다. 덕성여대 역사과 한성공 교수님 연결돼 있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바로 여쭤볼게요. 이게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검정교과서에 하면 이게 그냥 국정교과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교과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학자가 그냥 자신의 학설을 바탕으로 쓰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교육부가 이제 지침을 내립니다. 네. 그걸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교육과정이 있고 그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이제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에서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거든요. 예.
근데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갖고 개인한테 쓰라고 하면은 사실 뭐 똑같은 책이 되는 거죠. 다른 말은 설계도가 똑같으면 집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교과서는 이제 국가가 쓴 책이고 그와 함께 개인한테 쓰라고 해봤자 똑같은 책이 나오니까 무늬만 검정이고 사실은 국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집필 기준이라는 게 어제 이 부총리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구체적인까지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집필 기준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한 걸 세목화라고 그럽니다. 아주 꼼꼼하게 했다고. 세부 목차까지 정해줬다. 예. 그렇지 않고 이제 큰 원칙만 몇 가지 제시하고 알아서 이제 필자 때 쓰게 하는 게 대강화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필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강조해서 대강화가 일반적으로 이제 검정교과서의 기준인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용어를 넣어라, 어느 용어는 어떻게 써라, 어느 부분은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하면 세목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부 목차까지 다 정해주면은 책을 그냥 그쪽에서 쓰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데. 세부 목차뿐만 아니라 용어까지 정해줍니다. 용어까지. 예, 그렇게 되니까 그게 무슨 검정교과서예요? 그냥 국정교.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검정인 거죠. 외부에 볼 때는 우리는 국정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형식만 검정하고 내용은 국정인 거죠. 이거 안 지키면 탈락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 모든 최근 검정교과서라는 것은 국가가 그것을 심사하고 그 기준에 의해 썼나 안 썼나를 본 다음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이것이 탈락되면은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개발 비용도 엄청난데. 그럼 이거 고칠 수는 없어요? 교수님? 이거 그거를 고쳐야죠. 고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을 고치는 게 제일 기준이니까 다시 말해 집을 질 때 설계도를 바꾼 다음에 집을 지면 다른 집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학자들한테 맡겨갖고 바람직한 집필 기준, 교육과정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기준도 세목화보다는 대강화 이런 방침으로 하는 것이 검정교과서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참 저는 이상한 게 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역사학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 거고. 예. 그 이거를 굳이 지금 대통령 직무도 정지된 상태인데 왜 황교안 총리가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꼼수잖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국정교과서 탄핵됐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돼야 된다는 게 일반 여론인데요. 이것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국정화가 박근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꿰뚫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놓친다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래도 보수 세력들한테는 국정교과서 써야 된다는 여론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직전에 여론이 한 10% 미만이었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이 국정교과서가 나왔을 때 11월 28일 날 여론조사를 볼 때 찬성이 17%였어요. 반대가 물론 67%지만. 그러니까 그 여론 지지율보다 이 국정교과서 지지율이 좀 높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결집하면 보수세로 결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죠. 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도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국정교과서가 추진됩니다. 똑같습니다. 예, 괴를 같이 하는 거. 결국 이거를 괴를 같이 하는 거.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막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예, 결국은 저기 행정부,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국정화 금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사법부에 행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놨어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부에 넣어놨거든요. 예. 행정법원에.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빨리 이거를 판결을 내갖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즉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로 견제하면 되는데 두 것이 조금 입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사법부는 입법부는 이제 국회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빨리 판결을 내려주는 게 현재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예, 그렇죠. 사법부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교과서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짧게나마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대표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 기자님. 네네. 오늘도 수고해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12월 27일 날 예. 공개 방송할 때 네네. 거목 방기문이라는 노래 네. 김어준 공장장이 막내 작가한테 시킨 거 아셨죠? 들으셨죠? 예, 뭐 직접 들었습니다. 작가가 노래를 불러야 할 의무는 없죠. 예, 뭐 심지어 저에게도 그 노래를 강요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기자님한테까지? 야, 이건 심각한 권한남용이고 직권남용인데. 네, 저는 미수여로 끝났습니다. 미수로 그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스튜디오에 들어왔던 200명에 달하는 청중들한테까지도 재창을 시키셨죠. 우리 공장장께서. 심각한 어떤 직권남용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유네요. 굉장히 심각한 사유죠.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날 200명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날의 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심리적으로 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작진 추정으로는 1000명 정도 오셨다고 1000명 정도 오셨는데 예, 안에서 노래 부르시는 200분이니까 그분들 중에 피해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